안녕하세요. 웹사이트 제작하기 주제의 교육을 맡은 데브파트의 코어 멤버 이경민입니다. 이번 콘텐츠를 통해 웹사이트 제작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구현까지 함께 다뤄보려 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개발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천천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느새 여러분만의 멋진 웹사이트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컨텐츠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순서로 진행되면서 대부분 실습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코드는 GitHub 또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올려드린 실습 코드를 참고하면서 수업에 따라와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HTML 기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HTML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개발하게 될 웹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웹은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뉴스 사이트,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구글과 같은 서비스들은 모두 웹을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웹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정적 페이지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동적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이처럼 웹은 사람과 정보를 연결해주는 창구로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웹은 1990년에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였던 팀 버너스리에 대해 개발되었습니다. 팀 버너스리는 하이퍼텍스트 개념을 활용하여 여러 문서들이 링크로 연결된 형태의 시스템을 고안했고, 이를 기반으로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웹의 큰 차이점을 모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인터넷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비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물리적인 네트워크 인프라이고, 웹은 이러한 인터넷 위에서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통해 정보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비유를 들어보자면 만약 인터넷이 그냥 넓은 도로라면 웹은 그 넓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려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웹은 사용자인 클라이언트와 정보 제공자인 서버 간의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클라이언트는 크롬, 사파리 등과 같은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으로 사용자가 정보를 요청하는 주체입니다. 서버는 요청을 받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웹서버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클라이언트에 보내줍니다. 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식당 주문 시스템에 비유해보자면 클라이언트는 식당의 손님이 메뉴를 주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손님은 원하는 요리를 서버에게 주문을 하고 서버는 주방에서 손님이 원하는 주문에 따라서 음식을 준비해서 제공까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웹의 동작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웹의 동작은 요청인 리퀘스트와 응답인 리스폰스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사용자가 주소창에 원하는 www.google.com 이렇게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하면 브라우저는 구글 서버에 있는 해당 웹페이지의 파일들을 요청할 준비를 하고 HTTP 또는 HTTPS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구글의 서버에 정보 요청을 보냅니다.
구글의 서버는 이 요청을 받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준비해서 응답을 합니다. 브라우저는 서버에서 받은 이 파일들을 해석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면서 사용자가 구글 웹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렌더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는 구글의 메인 페이지를 확인하고 그 페이지 내에서 원하는 내용을 클릭하거나 검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웹 개발을 위해 공부해야 할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웹 개발은 크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뉘며 이 둘을 모두 다루는 풀스택 개발자도 있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는 사용자가 직접 보는 화면과 UI를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스타일링하고 동적 기능을 구현합니다. 백엔드는 데이터 처리, 서버 로직 등 보이지 않는 기능과 서버 관리를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웹사이트가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 서버, API 등을 다룹니다. 이 컨텐츠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의 기초를 다루고 더 나아가서 리액트라는 프레임워크도 사용해서 동적인 UI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를 개발하는 데 기본이 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HTML은 웹페이지의 뼈대를 만드는 언어입니다. 다양한 태그를 사용해서 페이지에 제목, 문단, 이미지, 링크 등을 배치합니다. HTML은 집의 기둥과 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집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벽과 기둥이 필요하듯이 웹페이지도 HTML 태그로 구조를 잡아놔야 합니다. 그리고 CSS는 HTML로 만든 구조에 디자인과 스타일을 입혀주는 언어입니다. 색상, 글자 크기, 폰트, 배치 등과 같은 시각적 요소를 정의합니다. CSS는 집의 인테리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기둥과 벽이 있는 집에 가구를 배치하고 색을 칠하듯이 CSS는 웹페이지를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에 동적 기능과 상호작용을 추가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클릭 이벤트, 데이터 검증, 팝업창 등 사용자의 행동에 반응하는 기능을 구현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집의 전기 시스템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또 조명이 켜지듯이 자바스크립트는 페이지에 동적인 기능을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HTML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로 웹페이지를 작성하고 구조화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마크업 언어입니다. 하이퍼텍스트는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포함한 텍스트입니다. 마크업 랭귀지는 글자, 이미지, 링크 등의 콘텐츠에 태그를 사용하여 의미와 구조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듯 HTML은 웹브라우저에 보여줄 내용에 마크업을 하고 분석키를 링크하는 역할을 합니다. HTML 문서는 일반 문서와 다르게 정해진 형식에 맞추어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코드가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HTML 문서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아야 합니다. 웹 문서는 기본적으로 doctype HTML로 시작해서 HTML, 헤드, 바디라는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하는 doctype HTML은 현재 문서가 HTML 언어로 작성한 웹 문서임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HTML 태그는 웹 문서의 시작과 끝을 나타냅니다. 헤드 태그는 웹 브라우저가 웹 문서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는 부분으로 헤드 사이에 작성한 내용은 웹 브라우저 상에 보이지 않지만 웹 문서에 대한 정보를 웹 브라우저가 알 수 있도록 입력해 줍니다. 바디 태그는 실제로 웹 브라우저 화면에 나타내는 내용으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HTML 태그들은 대부분 이 바디 태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헤드 영역 안에서 사용되는 태그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타 태그는 문자 세트를 비롯한 문서 정보를 포함합니다. 메타 태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화면에 글자를 표시할 때 어떤 인코딩을 사용할지 지정하는 것입니다. 인코딩을 명시하지 않으면 웹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인코딩을 처리하기 때문에 한글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인코딩을 명시하는 UTF 파일이라는 것을 꼭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 밖에 웹사이트의 키워드나 설명, 제작자 등의 정보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정보는 검색 엔진에서 사이트를 검색할 때 참고하는 정보로 사용이 됩니다. 헤드 영역 안에서 가장 중요한 태그는 타이틀 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에서 지정한 내용은 웹 브라우저의 제목 표시줄에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HTML 기본 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ML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웹 브라우저와 웹 편집기가 필요합니다. 웹 브라우저는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웹 편집기로 작성한 문서를 화면에 나타내는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 구글의 크롬,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모질라의 파이어폭스가 있습니다. 웹 편집기는 웹 문서를 만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웹 편집기는 태그와 속성, 텍스트 등을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해주기 때문에 코드를 읽기 쉽고 일부 글자만 입력을 하더라도 전체를 입력해주는 자동 완성 기능을 지원해줘서 코드 작성에 편리합니다. 대표적인 웹 편집기로는 VS 코드가 있습니다. 이 컨텐츠에서는 구글의 크롬과 VS 코드를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HTML 실습을 위해서는 VS 코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VS 코드를 검색해서 본인의 운영체제에 맞는 파일을 설치해주세요. VS 코드는 언어, 색, 테마, 폰트 등을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강의에서 환경 설정 설명까지 포함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설정 관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VS 코드 공식 문서 또는 구글 링을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VS 코드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원하는 경로에 해당 실습 내용을 저장할 폴더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VS 코드로 돌아와서 좌측 상단의 파일 탭을 누르고 폴더 열기를 선택해서 방금 만드셨던 폴더를 열어주겠습니다. 저는 HTML이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이 폴더를 선택해서 열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폴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탐색창이 열리는데요. 저는 이미 폴더를 만들어 온 상태라서 보이는데 여러분들 폴더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 VS 코드 왼쪽 탐색창에서 폴더 또는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HTML 확장자를 사용하면 VS 코드에서 웹문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편집창에서 간단한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었는데요.
입력을 한 후에는 컨트롤 S 단축키를 사용해서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저장한 후에는 F5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 아마 선택창이 뜰 텐데 거기서 크롬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PC에 크롬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꼭 먼저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크롬 창이 열리면 VS 코드에서 작성한 내용이 웹 브라우저에 렌더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브라우저에서 또 F12 버튼을 누르면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웹 문서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탭을 조금 내려주면 상단에는 엘리먼트 또는 요소 탭이 있을 텐데요. 그걸 눌러주시면 HTML 코드가 나타나고 하단에는 CSS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HTML 태그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그 태그가 웹 브라우저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HTML 파일을 만들고 CSS 파일을 생성해서 웹 브라우저에 태그를 사용한 HTML 언어가 잘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코드를 입력하고 웹 문서에서 확인한 후 문서 수정까지 해보고 어떻게 문서가 변경되는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생성했던 파일과 똑같이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저는 02번 파일을 만들어 주었고요. 팁을 알려드리자면 느낌표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은 HTML 기본 코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수정해서 화면을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먼저 언어를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설정해서 브라우저가 한국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부분에 EN을 지우고 K5를 적어줘서 한국어를 명시해 주고요. 타이틀 태그 안에는 제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안에 보여줄 내용을 입력해 볼 텐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아까 PPT에 적었던 내용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H1 태그는 제목 태그를 나타내고요. P 태그는 텍스트 단락을 나타내는데 이 P 태그 안에 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 화면에 한 줄씩 표시됩니다. 다 입력했다면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준 뒤 이 검은색 동그라미가 나타나지 않는 걸 확인해 주고요. 아까와 같이 F5를 눌러서 크롬 창을 열어줍니다. 화면에 렌더링 되는 걸 보시면 H1 태그와 P 태그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도 한번 해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거나 지워준 뒤에 저장을 꼭 해주시고 다시 크롬 창을 열어서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 가장 마지막에 저장했던 내용이 화면에 렌더링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그 사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HTML 태그는 웹 문서에 보여줄 내용을 전달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태그는 소문자로 씁니다. 대문자로 표시해도 오류가 생기지는 않지만 최신 버전에서는 소문자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닫는 태그가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태그들은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브라우저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를 통해서 태그의 적용 범위를 인식하기 때문에 한 쌍으로 이루어진 태그는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HTML 태그는 공백이 여러 개 있어도 한 칸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태그의 포함 관계에 따라서 단계별로 들여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태그는 태그에 여러 기능을 추가하는 속성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img 태그는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알려주는 src, 크기를 지정하는 width와 height 등의 여러 속성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ML의 시멘틱 태그는 태그의 이름 자체가 해당 콘텐츠의 의미와 역할을 나타내는 태그입니다. 이로 인해서 코드의 가독성이 높아지고 검색 엔진 및 스크린 리더와 같은 도구들이 컨텐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멘틱 태그는 웹 접근성 및 SEO 최적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인 HTML 시멘틱 태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더는 페이지나 섹션의 머리글을 나타내고, 내부는 내비게이션 메뉴 링크를 그룹화합니다. 그리고 문서 내에서 주제를 구분하는 독립적인 섹션이라는 태그가 있고요. 독립적인 컨텐츠 조각을 나타내는 아티클이 있습니다. 본문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보도 정보로는 어사이드를 사용하고요. 페이지나 섹션의 바닥글에 해당하는 포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처럼 div라는 태그만을 이용해서 웹의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것보다 오른쪽처럼 시멘틱 태그를 사용해서 태그의 레이아웃을 구분하면 이 소스 코드만으로도 제목, 본문, 메뉴 등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시멘틱 태그는 내용의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 태그를 말합니다. 이 태그들은 웹페이지의 구조나 콘텐츠의 의미보다는 단순히 레이아웃을 구성하거나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한 그룹화 용도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비시멘틱 태그는 div와 span입니다. div는 블록 레벨 요소로 여러 요소를 하나로 그룹화하는 데 사용되고, span은 인라인 요소로 스타일을 적용하거나 이벤트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내용을 입력하는 태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는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텍스트를 입력할 때 기본이 되는 다양한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사용했던 제목을 나타내는 H 태그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제목 스타일을 미리 만들어 놓은 태그이고, 이 n의 자리에는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넣어서 제목의 텍스트를 크기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텍스트 단락을 묶어서 표현하는 p 태그입니다. p 태그는 입력한 내용이 너무 길어서 브라우저 창에 한 줄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줄이 바뀝니다. 세 번째로 원하는 위치에서 줄바꿈을 할 수 있는 br과 가로줄을 그려 내용을 구분하는 hr 태그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hn 태그를 사용해서 제목 태그들을 다 나열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고 다시 F1을 눌러서 화면을 렌더링 해보시면 H1이 가장 크고 H6이 가장 작은 이런 제목 태그들의 모양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사용했던 H 태그와 P 태그의 차이점을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렌더링 해주시면 H와 P의 차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알아봤던 BR과 HR의 차이점을 알아볼 텐데요. 이것도 화면을 렌더링 해주시면 이렇게 BR로 줄바꿈을 할 수 있었고요. HR을 사용해서 이 구분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텍스트를 강조하거나 굵게 표시할 때 사용하는 스트롱과 B 태그가 있습니다. 두 태그를 사용한 결과는 육안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 스트롱은 중요한 내용을 의미적으로 강조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B는 단순히 스타일링을 위해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로 기울인 텍스트를 표시하는 EM, 사이트 태그가 있습니다. 이 태그들도 육안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 EM은 의미적으로 강조를 할 때 사용되고 I는 단순히 스타일링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사이트는 작품명이나 출처를 표시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스트롱과 B 그리고 EM, 사이트가 어떻게 화면에 렌더링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단락을 구분하기 위해서 BR 태그를 사용해서 줄바꿈을 해줬고요. 또 이 볼드체와 이탈릭체 사이에는 HR 태그를 넣어서 구분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화면에 렌더링 되는 것은 이렇게 두 태그가 육안으로 볼 때 비슷하지만 브라우저에서는 다르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목록을 만드는 태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이 사용되는 LE 태그가 있는데요. LE 태그는 리스트의 줄임말로 목록에 표시할 내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순서 목록을 만드는 OL이 있습니다. 오더드 리스트의 줄임말로 각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그리고 순서 없는 목록을 만드는 UL이 있습니다. unordered 리스트의 줄임말로 순서 없이 항목을 나열합니다. 저는 이렇게 순서 없는 목록인 UL 태그를 사용해서 목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UL 태그를 사용한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점만 나타나는데요. 이 점도 나중에 스타일링을 배우시면서 커스텀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 있는 목록을 나타내는 OL 태그를 사용한 결과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1, 2, 3 이런 식으로 글머리 기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도 OL 안에 있는 속성들을 사용해서 커스텀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 목록을 나타내는 DL, DT, DD 태그가 있습니다. 정의 목록을 나열하는 DL, 정의될 용어를 나타내는 DT, 용어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DD가 있습니다. 이렇게 DL 목록을 사용해서 정의 목록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세 가지 태그 DL, DT, DD를 모두 사용해 보았고요. HTML이라는 용어를 나타내는 이 설명을 DD 태그 내에 써서 각 단어의 설명을 붙여보았습니다. 화면을 렌더링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들여쓰기가 나타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표 만들기 실습도 진행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테이블 태그는 표의 시작과 끝을 나타냅니다. 이 태그 안에 여러 행과 셀이 포함되어 표를 구성합니다. 캡션 태그는 표의 제목을 정의합니다. 표의 상단에 위치하며 표의 제목이나 내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tr은 하나의 행을 나타내며 표 안에서 여러 개의 셀을 수평으로 나타냅니다. th는 머리끝 셀을 정의하며 보통 첫 번째 행의 열 제목에 사용됩니다. th로 정의된 셀의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굵게 표시되고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다음으로 td는 각 행 안에서 데이터 셀을 정의합니다. 보통 tr 태그 안에 여러 개의 td가 포함되어 데이터를 나열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방금 배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학생 성적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테이블 안에 캡션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표의 제목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th라는 머리글에 이름, 점수, 등급을 넣어 주었고, td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이 머리글에 맞는 내용들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테이블에 보더라는 속성, 의 표의 선을 만들어주는 속성인데요. 이 속성에 1이라는 걸 추가해서 보더의 너비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학생 성적표라는 제목을 볼 수 있고요. td라는 태그를 사용한 머리글의 스타일링과 일반적인 표 셀의 차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챕터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태그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지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img 태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웹페이지의 시각적 요소를 강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이미지 태그는 닫는 태그가 없는 자식 없는 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태그에 사용되는 속성들에 대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src 속성은 이미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나타냅니다. 로컬 이미지나 외부 링크를 통해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alt 속성은 이미지가 보이지 않거나 로드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대체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드와 하이트 속성은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원본 이미지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속성 중에 하나만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타이틀 속성을 사용하면 마우스를 이미지에 올렸을 때 툴팁 텍스트가 표시되는데요. 이 툴팁 텍스트는 이미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의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 봤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먼저 원하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사용하실 폴더 안에 함께 넣어줍니다. 저는 귀여운 망고미 사진을 불러왔고요. 이렇게 경로를 잘 지정해서 망고미 사진의 경로를 src 속성에 넣어줍니다. 알트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곰 적어줬고요. 미드와 하이트는 픽셀 단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값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의 이미지 태그와는 달리 경로를 이상하게 설정해 주는데요, 일부러. 이 이미지는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화면을 렌더링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망고미는 100픽셀
100 픽셀 사이즈로 렌더링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경로를 잘못 지정한 이 이미지 태그는 아까 썼던 alt 속성의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속성에 작성해 주셨던 이미지 삽입 실수라는 문구도 이렇게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퍼링크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태그는 앵커 태그라고도 불리며 웹페이지의 내 외부의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생성합니다. href 속성의 링크의 URL을 지정하면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했을 때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타겟 속성은 링크가 열리는 방식을 지정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겟을 블랭크 속성을 사용해주면 링크가 새 탭에서 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타이틀 속성은 링크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제공할 때 이용하고요. 다운로드 속성을 사용하면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글 메인 페이지의 경로를 지정해서 A 태그를 한번 만들어 줬고요. 타겟 속성의 블랭크를 사용해서 이 링크를 눌렀을 때 새 탭이 생성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었습니다. 화면에서 렌더링 해보면 이런 식으로 구글로 이동이라는 하이퍼링크가 나타나고 이 버튼을 눌러주면 새 탭에 구글 메인 페이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로 여러 태그를 사용해서 입력 양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인풋 태그가 있는데요. 이 인풋 태그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해주고 웹폼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사용이 됩니다. 인풋 태그는 닫는 태그가 없는 자식 없는 태그이고 사용자가 텍스트, 비밀번호, 이메일 등 여러 유형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해주며 다양한 입력 필드를 제공합니다. 타입 속성을 통해서 필드의 유형을 설정할 수 있고 사용자의 입력 요구에 맞게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밸류 속성은 입력 필드의 기본값을 설정할 때 사용하고 사용자가 필드에 접근했을 때 기본적으로 밸류 속성에 지정한 값이 표시됩니다. 플레이스홀더는 입력할 내용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required 속성을 사용하면 이 필드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함을 명시할 수 있어서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폼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합니다. read only 속성은 입력 필드를 읽기 전용으로 만들어서 사용자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인풋에는 정말 많은 타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타입을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텍스트 타입인데요. 아이디 입력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다음으로 패스워드 타입은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사용이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는 화면에 똑같이 렌더링이 되지만 비밀번호 입력할 때는 이제 검은색 동그라미로 입력이 되던가 별 표시로 입력이 되던가 모든 텍스트를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럴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입력하는 이메일 타입이 있고요. 날짜를 입력하는 데이트 타입, 그리고 시간을 입력하는 타임 타입, 그리고 파일을 올릴 때 사용하는 파일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플레이스홀더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고요. 좀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밸류 값을 빼고 먼저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인풋들이 렌더링 되고요. 이름 입력하고 국민번호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가려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메일도 입력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사용하면 이 모양은 웹브라우저에 따라 다를 텐데 크롬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만년 달력으로 나타나고요. 이런 식으로 지정해주면 그 값이 이 인풋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간은 그것도 아마 웹브라우저마다 다를 텐데 크롬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일 선택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파일 탐색기가 뜨면서 파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밸류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알려드리자면 VS 코드에서 밸류를 돌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밸류에 지정한 값이 처음부터 이 인풋에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제출까지도 할 수 있는 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폼 태그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서버로 제출할 수 있는 입력 양식을 만듭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같은 기능에 꼭 필요한 태그이고요. 그리고 레이블 태그는 입력란 가까이에 텍스트를 표시해서 사용자가 입력해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인풋 태그와 같은 폼 요소에 레이블을 붙일 때 많이 사용하고요. 레이블 태그의 for 속성은 해당 레이블이 가리키는 입력 필드의 아이디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레이블을 클릭할 때 해당 입력 필드에 포커스가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폼 태그 안에 레이블과 인풋을 넣어줘서 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레이블 태그에는 for이라는 속성의 유저네임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에 맞는 인풋 태그에 똑같이 아이디의 유저네임을 적어줘서 이 레이블과 인풋이 한 쌍을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풋 타입은 텍스트로 지정을 해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는 인풋란을 만들었고요. 다음으로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인풋을 만들어서 또 폴과 아이디를 연결시켜주고 패스워드 타입으로 지정을 해줘서 이 필드가 패스워드임을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required라는 속성들을 둘 다 추가해서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요소임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렌더링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폼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태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드롭다운 메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셀렉트와 옵션 태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셀렉트 태그는 드롭다운 메뉴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이 셀렉트 태그 안에 여러 개의 옵션 태그를 포함하여 선택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태그는 드롭다운 메뉴 안에 각 선택지를 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속성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멀티플 속성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선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티드 속성을 사용하면 특정 선택지를 기본값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 속성은 선택된 값이 서버로 전송될 때 전달되는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까와 같이 폼 태그에 여러 가지 태그를 넣어서 폼 요소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선택하는 드롭다운 메뉴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까와 같이 레이블로 설명을 적어주고 이 셀렉트와 레이블을 이어줄 수 있는 폴과 아이디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에는 멀티플 속성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속성을 다중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밸류에 이 항목 값을 넣어줘서 서버로 잘 전송될 수 있게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과일을 선택하는 드롭다운 메뉴인데요. 위와 다르게 멀티플 속성을 지정하지 않아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구성을 해보았고, 셀렉티드 속성을 사용해서 화면에 처음 렌더링 될 때 보여줄 항목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화면에 렌더링을 해서 두 드롭다운 메뉴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다중 선택이 가능한 드롭다운 메뉴는 넓게 렌더링이 되는데요. 이렇게 컨트롤을 누르면서 눌러주시면 다중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드롭다운 메뉴에서 셀렉티드로 설정했던 사과의 값이 가장 먼저 렌더링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밑에도 하나씩 눌러주면 이 인풋의 값이 선택한 값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튼을 생성하고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버튼 태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태그는 사용자가 폼을 제출하거나 이벤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버튼 태그는 사용자가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을 생성하는데요. 이 버튼 안에 텍스트, 이미지, 아이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어서 유연한 디자인과 상호작용을 제공합니다. 버튼에도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먼저 타입 속성은 버튼의 역할을 정의합니다. 주로 서브 및 리셋 버튼 등 세 가지 값을 사용을 합니다. 디세이블드 속성을 사용하면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클릭할 수 없게 됩니다. 네임과 밸류 속성은 폼을 제출할 때 버튼의 데이터 이름과 값을 서버로 전송합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폼 요소에 버튼만 이렇게 추가를 해보았는데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회원가입하는 폼입니다. 버튼의 타입은 서브밋으로 지정을 해줘서 제출하는 버튼이라는 걸 명시해 주었습니다. 렌더링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폼이 렌더링 되고요. 아직 서버가 연결된 게 아니라서 딱히 제출할 수 없긴 하지만 추후에 서버랑 연결까지 할 수 있다면 이런 기능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도메인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제출이 되었다는 것은 서버에 제출이 되지 않았지만 어떤 곳에 제출이 되었다는 것까지는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HTML 기초 수업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웹 개발의 첫 걸음을 내디뎠으니 점점 더 재미있는 웹 개발의 세계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은 웹사이트 스타일링을 더해줄 CSS 기초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멋진 웹사이트를 만들어갈 준비를 하시고 다음 컨텐츠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